변호사가 봉투를 뜯는 소리가 그렇게 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큰 소리가 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방안이 너무 조용했던 탓이겠지요. 49제의 향 냄새가 아직 제 머리카락 끝에 배어있던 날이었어요. 시아버지 박만수, 평생 말보다 침묵이 많았던 분. 당신이 떠나신 지 꼭 49일째 되던 날, 그분의 이름이 찍힌 종이 한 장이 이 집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본 유언장에 의거하여 피상속인 박만수의 전 재산 일체 서울 은평구 소재 단독주택 및 토지, 예금 계좌 일체, 기타 동산 일체를 둘째 며느리 오수진에게 상속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은 딱 2박자 만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형님 박준혁 씨의 찻잔이 탁자에 부딪혔습니다. 형수 김명희 씨는 고개를 앞으로 빼며 서류를 빤히 쳐다봤고 신우이 지은 씨는 저와 변호사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무릎 위에 올려둔 제 손만 내려다봤어요. 아무것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쁘거나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냥 무서웠어요. 내 이름이 저 종이 위에 적혀 있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도 두렵게 느껴지는 건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잠깐요. 잠깐만요. 형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도 계시고 장남인 제가 있는데 둘째 며느리한테 전부를요? 차분한 척하는 목소리였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한 번 더 훑었습니다. 네, 피상속인에 잡힐 유언장이 공증 절차를 통해 정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성일은 2년 전 7월이고 공증은 같은 해 9월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그때 치매가 있으셨잖아요. 형수 김명애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빠르고 날카로웠어요. 법조인을 몇 번쯤 상대해 본 사람처럼 단어를 골라 쓰더군요.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에서 쓰신 건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공증이 됐다고 해서 다 유효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순간 형수가 아니라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를 봤습니다. 그분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셨어요. 손 위에 손을 포개고 창 밖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으로.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이 방에서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분이 가장 고요했거든요. 정말이지 어머님이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신지 그 순간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30년을 이 집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처음 이 집 문을 들어서던 날 25이었어요. 빈손으로 들어온 며느리라는 소리를 첫날부터 들었죠. 친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 이 집에선 늘 저의 죄목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시아버지 미음을 끓였고 저녁이면 제일 나중에 불을 껐어요. 명절엔 이틀 전부터 부엌에 서 있었고 제삿날엔 무릎이 아파도 내색을 못했습니다. 남편 준태 씨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게 5년 전이었으니 그 뒤로는 과부 며느리로 살아왔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지요. 그래도 저는 이 집을 나가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수진 씨, 변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자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이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유류분 청구나 유언, 무효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아버님이 이런 결정을 하신 이유를 모릅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정말입니다. 아버님께 이런 부탁을 드린 적도 이런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셨어요. 서재에 계시다가 식사 때 나오시고 식사가 끝나면 다시 들어가시는 분이었죠.
치매 증세가 깊어진 뒤로는 저와 눈을 맞추는 날도 드물었고요.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제가 미음 그릇을 들고 서재문을 두드릴 때 그분이 저를 보시던 눈빛이 있었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삼킨 사람의 눈빛. 저는 그 눈빛을 그냥 치매 때문이라고, 당신의 아들 준태를 그리워하시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부탁을 했든 안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형수 명혜 씨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계시고 장남 내외 있는데 어떻게 둘째 며느리한테 전부를 줍니까? 아버님이 제정신이셨다면 이런 유언장을 남기실 이유가 없어요. 법적으로 따질 겁니다. 수진아. 형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30년 동안 들어온 그 목소리. 부드러운 것 같지만 단 한 번도 따뜻한 적이 없었던 그 목소리. 너도 알잖니? 이건 아닌 거. 내가 스스로 포기하면 우리 가족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게 맞는 거 아니겠니? 내 마음도 모르고. 저는 속으로 그 말을 삼켰습니다. 유언장이 두려운 건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집에서 제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겼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말 한마디면 30년 살아온 제 자리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지금도 그 봉투 한 장 때문에 저는 벌써 탐욕스러운 며느리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창가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몸이 성하실 때 손수 심으신 감나무가 아직 서 있었어요. 가을이 오면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드는 건 늘 제 몫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곶감을 지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한 번도 며느리가 만들었다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또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모두가 떠나고 응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시아버지가 앉으시던 자리에 긴 그림자가 늘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이 집을 나가면 된다고, 유언장 따위 포기하면 그만이라고 30년 동안 그래왔듯 제 마음을 접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싸러 시아버지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고 책장을 닫고 구석에 밀려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는데 제 손이 멈췄습니다. 책장 뒤편 먼지 쌓인 자리에 낡고 묵직한 금고 하나가 있었어요. 녹이 쓴 손잡이, 오래된 자물쇠. 그런데 손잡이 아래에 반듯하고 또렷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수진. 제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금고 앞에 쪼그리고 앉아 손가락으로 제 이름 위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언제 쓰신 걸까요? 왜 제 이름을 여기다 남기신 걸까요? 시아버지, 당신은 대체 무엇을 이 안에 넣어두신 겁니까? 그 금고를 발견한 순간 저는 짐 싸는 것을 멈췄습니다. 서재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오래도록 그 이름을 바라봤어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집에서 제 이름이 이렇게 크고 또렷하게 쓰인 걸 처음 보았습니다. 제가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살아온 세월이었는데 여기 이 작은 금고 위에 시아버지는 제 이름을 남겨두셨어요. 문고리를 당겼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가 없었어요. 소문이란 참 빠릅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지 사흘도 되지 않아 동네 경로당에서 이야기가 돌았어요. 박만수 씨 댁 둘째 며느리가 치매 노인을 꼬드겨 재산을 통째로 가로챘다고요. 누가 퍼뜨렸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 30년 동안 동네에서 인자한 어머니로 통하던 분이셨어요. 경로당 회장을 3번이나 하셨고 명절마다 독거노인들에게
떡을 돌리셨죠. 그 선함이 저는 늘 두려웠습니다. 밖에서 그렇게 선하신 분이 집안에서는 왜 그렇게 다른 분이셨는지 그 간극이 저를 오랫동안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어머님, 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어느 아침 제가 주방에서 미음 냄비를 닦고 있는데 형수 명희 씨가 부엌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지도 않고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이 집은 자기 집이고 저는 잠깐 머무는 사람이라는 듯이 변호사한테 다시 연락해 봤는데요. 유언 당시 아버님 정신감정 기록이 있으면 무효 주장이 가능하대요. 혹시 병원 진료 기록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서재 책상 서랍에 의료 파일 정리해뒀어요. 제가 대답하자 형수가 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고마운 기색이 없었어요. 제가 협조한다는 게 오히려 마음에 걸리는 듯한 눈빛이었죠. 정말이지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제가 다니던 동네 마트에서 이웃집 김 여사가 저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50년 직이라고 시어머니가 늘 자랑하시던 분이셨는데요. 저는 그 등 뒤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안방에 친구분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얇은 벽 하나 사이였거든요. 내가 눈이 어두웠지. 그렇게 조용한 척하는 애가 속으로는 그런 속셈을 품고 있을 줄이야. 아이고, 치매 노인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염치도 없지. 뭘 처음부터 집 보고 들어온 거 아니었겠어요? 빈손으로 시집와서 30년 버티더니 결국 그게 목적이었던 거지. 냄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억울했어요. 억울하다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버텨온 이유가 집 한 채를 노려서였다고요. 남편 떠나고 나서도 이 집을 나가지 못한 건 시아버지 혼자 두기 미안해서였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형님 준혁 씨가 직접 찾아왔어요. 수진 씨,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더니 저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초기일 때부터 수진 씨가 옆에 있었잖아요. 아버지 귀에 뭔가 속삭인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유언장이 왜 나옵니까? 형님, 아니라면 증명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유언 무효 소송 내면 법원에서 다 밝혀질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수진 씨 이름이 어떻게 되든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협박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척했지만 협박이었어요. 법정까지 가면 탐욕스러운 며느리라는 소문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말이었거든요. 형님, 저는 아버님께 아무 말씀도 드린 적 없어요. 그러면 유언장 포기하면 되잖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저는 잠시 형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반듯하게 생긴 얼굴, 동네에서 인자한 집안의 장남이라고 불리는 사람. 그 얼굴 위에 지금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그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혼자 방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시아버지 서재의 그 금고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열쇠를 찾아야 한다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봐야 한다고,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제 이름을 거기다 쓰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 이유를 제가 알아야 할 것 같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가 경로당에 나가신 사이 서재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의료 파일, 영수증 묶음, 낡은 수첩들. 그리고 맨 아래 서랍 구석에서 작고 오래된 열쇠 하나를 찾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아, 거기서 뭐해? 시어머니였습니다. 경로당에 가셨다더니
벌써 돌아오신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제 손에 쥔 열쇠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열쇠를 찾았다는 사실이 왜 저분을 두렵게 만드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잠깐 표정을 가다듬으셨어요. 그리곤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시며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아, 서랍 정리하는 거야? 내가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근데 그 열쇠는 뭐야? 오래된 열쇠 같아서요. 뭔지 몰라서 들고 있었어요. 어디 봐. 손을 내미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이 집의 모든 것은 당신 것이고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건 뭐든 내놓아야 한다는 듯이 저는 그 손을 0.5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서랍 안에 도로 넣었어요. 그냥 서랍에 두는 게 낫겠죠, 어머님. 아버님 물건이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30년을 보아온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랍 속 열쇠를 제 속옷 서랍 안쪽 깊이 옮겨두었습니다. 이 열쇠가 왜 시어머니를 두렵게 만드는지 그 답은 반드시 금고 안에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형수 명희 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뭔가를 뒤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재 서랍이 열려 있거나 안방 장롱이 조금씩 흐트러져 있거나 저는 모른 척 했어요. 그러나 속으론 이 집에서 그분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소문은 날이 갈수록 부풀었습니다. 마트 계산대 옆 의자에 앉아 수군대는 어르신들, 경로당 유리창 너머로 흘끔 저를 보는 눈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 동네에서 나쁜 며느리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뭐란 말인가. 30년을 살았는데 제 편 한 명 없다는 게 이렇게 뼈저린 줄 몰랐습니다. 남편도 없고 친정도 멀고 아이도 없이 이 집에 남아있는 게 이제는 스스로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나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금고가 그 안에 있을 무언가가 자꾸 발목을 붙잡았거든요. 결심이란 대단한 것에서 오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경로당에서 돌아오시며 지인과 통화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셨지만 집이 좁았어요. 그래, 수진이 그냥 쫓아낼 수가 없어. 유언장 때문에 법적으로 뭔가 묶여 있거든. 근데 걱정 마. 우리 쪽에서 방법이 있어. 준혁이가 다 알아보고 있어. 방법. 저는 그 단어 앞에서 멈췄습니다. 방법이라는 게 무엇일지 저는 그때 어렴풋이 짐작했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이 집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빙 돌아가는 법을 쓴다는 거였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아요. 조용히, 천천히 상대가 알아챌 틈도 없이 쌓아가는 방식이죠. 그날 밤 저는 속옷 서랍 안쪽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발소리를 죽이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으로 충분했어요. 책장 뒤로 손을 뻗어 금고를 앞으로 당기고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찰칵 열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세게 뛰어서 오히려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손을 넣었더니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여러 장이요. 저는 그것들을 꺼내 들고 방으로 돌아와 불을 켰어요. 봉투들이었습니다. 크기가 제각각이었는데 하나하나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것은 17년 전이었고 가장 최근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날짜 순서대로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 안에는 차용증이 있었어요.
오수진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인감이요. 제가 찍은 적 없는 인감이. 금액은 5천만 원이었고 채무자는 오수진, 채권자는 낯선 이름의 개인이었어요. 두 번째 봉투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금액이 달랐고 채권자가 달랐지만 채무자는 언제나 오수진이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날짜가 바뀌어도 이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수진, 오수진, 오수진. 저는 봉투들을 바닥에 늘어놓고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눈이 뜨이지 않았어요. 두 번, 세 번을 다시 더했습니다.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4억 3천만 원. 17년에 걸쳐 제 이름과 인감으로 만들어진 빚이었습니다.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쥔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이 차용증에 서명한 적도 없고 이 돈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집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으로 빚을 만들어 왔습니다. 누가 이랬을까요? 누가 제 인감을 썼을까요? 대답은 봉투들 사이에 끼어 있던 마지막 쪽지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필체였어요. 오른손이 불편해지신 뒤로는 글씨가 비뚤어지셨는데 그 비뚤어진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이것이 내가 지켜야 할 증거다. 저는 그 쪽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무서워서 나는 눈물인지, 억울해서 나는 눈물인지, 아니면 그 쪽지에서 처음으로 느껴지는 아버님의 마음 때문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 당신은 알고 계셨군요. 이 집에서 제가 당한 걸 알고 계셨던 거군요. 저는 그 봉투들을 하나씩 사진으로 찍어 제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다시 금고 안에 넣었어요. 아직은 이것들이 여기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사라지면 증거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5천만 원짜리 차용증 첫 번째 날짜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7년 전,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났어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바빴고 저는 시아버지 병원 모시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틈에 누군가 제 인감을 들고 어딘가로 갔던 거예요. 아침이 올 때까지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가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30년을 눌려 살았으면 됐어요. 이제는 싸우겠습니다. 날이 밝자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언장을 담당했던 그분이요. 다행히 연결이 됐어요.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아버지가 남기신 금고에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차용증들인데요. 제가 작성한 적이 없는 문서들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진으로라도 찍어두셨나요? 네, 다 찍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원본은 건드리지 마시고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건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냄비 부딪히는 소리,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 30년 동안 들어온 그 소리들이 그날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손이 아직도 조금 떨렸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봤더니 시누이 지은 씨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형님 내외가 올 때의 당당함과는 달리 그분은 뭔가 머뭇거리는 눈빛이었어요. 형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안으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지도 않고 현관 앞에 선 채로 말했어요. 형수, 나 솔직하게 말할게요. 오빠 편도 아니고 엄마 편도 아니고 나는 그냥 옳은 게 뭔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의 눈이 진심처럼 보였지만 이 집에서 눈빛만으로 사람을 믿었다가 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형수, 아버지가 왜 형수한테 유언장을 남기셨는지 나는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확실하려면 나 혼자는 힘들고 형수 도움이 필요해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 전 비서 최병철 씨 아세요? 아버지 사업하실 때 옆에 계셨던 분이요. 그분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집에 대해서 최병철,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디서 들었는지 어떤 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덧붙였어요. 생각해봐요, 형수.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형수 이름을 금고에 새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말이 서재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제 이름을 짚던 그 손끝의 감각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지은 씨를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분은 이 집의 딸이었으니까요. 오빠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 지은 씨가 혼자 찾아오기를 사흘 연속으로 했어요. 올 때마다 차를 마시고 갔는데 처음 이틀은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마당을 보고 감나무를 보고 차를 마시고 갔어요. 셋째 날에 지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 나 어릴 때 기억이요. 엄마가 형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나는 다 기억해요. 나는 그때 그냥 형수가 원래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빈손으로 온 며느리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내가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 내 신랑이 처음부터 날 무시했으면 나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때서야 형수가 어떻게 사셨는지 실감이 났어요. 지은 씨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며 오래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나도 사실 엄마한테 많이 당했어요. 내 결혼 자금도 오빠한테 다 줬고 나중에 아파서 돈 필요했을 때도 엄마는 오빠한테 빌리라고 하셨어요. 딸은 그냥 그 집 사람이니까. 그게 엄마 생각이었거든요. 그제야 저는 이분이 왜 여기 오셨는지 이해했습니다. 지은 씨, 최병철 씨 어떻게 연락할 수 있어요? 지은 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번호는 내가 갖고 있어요. 아버지 사업 정리하실 때 오빠가 내쳤는데 그분이 나중에 나한테만 명함을 주셨거든요. 그때는 왜 그러시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마 이럴 때를 대비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날 오후 최병철 씨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읍내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70대 초반의 마른 체형에 눈이 크고 또렷한 분이었죠. 저희를 보자마자 그분은 놀라지도 않으셨어요. 마치 기다리셨던 것처럼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 탁자에 앉자마자 최병철 씨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오수진 씨 맞죠? 아버님이 생전에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진짜 며느리라고 이 집에서 유일하게 사람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0년 동안 시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저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분은 표현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냥 보셨어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최병철 씨가 안쪽 방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금고 열쇠 말고 또 하나를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직접 맡기신 건데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 그날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봉투는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지 못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무게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어요. 아버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최병철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가 포기하면 절대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한테만 이게 의미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수, 나 형수 편이에요. 끝까지. 저는 창 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은 씨, 그 말이 생각보다 많이 떨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이 집 사람한테 진심으로 해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형수 명희 씨가 이미 집 안에 와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바람 좀 쐬었어요. 지은이랑 같이요? 제가 대답하지 않자 명희 씨가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참고로 유언 무효 소송 다음 주에 낼 거예요. 준비하세요. 그 말이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등으로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그러면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저쪽에서 준비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서류들 먼저 제출할 수는 없나요? 소송이 접수되면 그때부터가 싸움입니다. 지금은 일단 증거 정리하시고 가능하면 인감 도용 관련해서 경찰 고소 준비도 해두세요. 명예 도용은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이 싸움의 무게가 실감이 났습니다. 상속 분쟁이 아니라 사기. 명예 도용. 형사사건. 저는 30년 동안 조용히 며느리로만 살아온 사람이에요. 법정이 뭔지도 모르고 소장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그 비뚤어진 글씨로 남기신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이것이 내가 지켜야 할 증거다. 아버님은 제가 이 싸움을 할 수 있다고 믿으셨던 거예요. 그 믿음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정받은 적 없던 제가 처음으로 받아든 인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 씨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형수, 오빠가 유언장 위조 준비 중이라는 거 나 오늘 들었어요. 우리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창밖 감나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바람의 가지가 흔들렸어요. 그 가지 위에 아직 붉은 감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올해도 누가 저것을 따서 곶감을 만들 테지요.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니까요. 정말이지,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위조를 준비 중이라는 말이 하룻밤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와 마주쳤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밥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차려드린 된장찌개를 드시면서 평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너도 알지? 이런 식으로 질질 끌면 결국 다 상처받는 거야. 그냥 우리가 합의하면 안 되겠니? 내가 살 집 하나 구해줄게. 조용히 나가면 되는 거야. 밥상 위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김을 바라보며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저 생각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뭐 수진이 나쁘라고 하겠니?
그런데 저는 지금 어디 갈 생각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봤어요. 30년 동안 이 눈을 피해 살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믿으셨으니까요. 저도 그 믿음에 답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이 집 밥상에서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훑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내드린 차용증들을 검토하시더니 잠시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오수진 씨, 이거 금액이 총 얼마예요? 4억 3천이에요. 인감 도용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용증들이 진짜라면 상대방은 오히려 수진 씨한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진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말을 잃었던 건 제 쪽이었는데요. 이제는 반대가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은 씨가 와서 우리 둘이 차용증 원본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날짜 순서대로 늘어놓고 들여다봤어요. 지은 씨가 첫 번째 것을 집어들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수, 이 날짜 봐요. 17년 전 8월이었습니다. 이게 뭐가요? 우리 오빠 사업 시작한 때예요. 형수도 알잖아요. 오빠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돈이 없어서 엄마가 다 대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엄마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저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럼 이게 시어머님이 형수 이름으로 빌린 돈을 오빠 사업에 쓴 거예요. 아마도요. 형수, 오빠 사업 5년 만에 망한 거 알죠? 그 빚이 다 어디 갔겠어요. 형수 명의로 남은 거예요. 냄비가 끓어 넘치기 직전처럼 뭔가가 가슴 안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17년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시아버지 수발을 들고 명절 음식을 만드는 동안 누군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아들 사업에 투자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업이 망하자 그 빚은 고스란히 제 명의로 남았고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더 봐요, 형수. 지은 씨가 다른 봉투들도 펼쳤습니다. 연도가 바뀌어도 패턴은 같았어요. 오수진 명의 차용증, 날짜, 금액. 한 번은 토지 담보 대출 관련 서류도 있었습니다. 이 집 토지를 담보로 잡힌 대출인데 연대 보증인이 오수진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서명한 적 없는 서류로요. 지은 씨, 이거 다 어머님이 하신 거 확실해요? 형수, 아버지가 왜 이걸 금고에 모아두셨겠어요? 다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말씀을 못 하신 거겠지요. 아내니까, 가족이니까. 저는 다시 시아버지의 마지막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 짧은 말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미안한 게 아버님 잘못이 아니었는데 아버님은 미안하다고 하셨던 거예요. 평생을 알고도 막지 못하신 것에 대해. 그때 지은 씨가 한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날짜 봐요. 준태 오빠 돌아가시기 2달 전이에요. 저는 그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남편 준태 씨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만들어진 담보 설정 서류였어요. 이 집 전체를 담보로 잡힌 것이었는데 당시 남편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심장이 안 좋다고 병원을 다니시던 때였어요. 왜 이 시기에?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지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수, 나도 이 부분은 아직 몰라요. 근데 최병철 아저씨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분한테 맡긴 봉투가 아마 이것에 대한 거일 거예요.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남편 준태 씨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무뚝뚝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어렵던 시절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아내 명의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말할 수 없었던 걸까요? 나는 그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 준태 씨의 심장마비가 정말 우연이었는지 그 질문이 새벽 내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씻지도 않고 시아버지 서재 의자에 앉았어요. 서재는 늘 여기서 그분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 한방 파스 냄새. 그 냄새 속에서 저는 17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걸어 들어갔어요. 제가 이 집에서 밥을 짓고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병원을 다니고 명절을 보내는 동안 그 모든 시간 동안 누군가가 제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억울하냐고요? 물론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감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착하게 살아왔다는 것. 그 착함이 이용당했다는 것. 그 사실이 분노보다 먼저 왔습니다. 오후에 지은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최병철 씨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준태 씨 돌아가시기 전 그 시기에 대해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지은 씨에게서 금방 답이 왔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요. 내일 같이 가요. 근데 형수, 오빠가 오늘 저녁 거기 온대요. 조심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저녁은 차려야 했으니까요. 찌개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밥상을 차리는 게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밥상의 의미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고한 대로 형님 준혁 씨가 저녁에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밥상에 앉아서 국을 뜨시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변호사 선임했어요? 네. 그래요. 법대로 하면 되죠. 근데 수진 씨, 법이 어디 있는지 잘 알아요? 치매 노인이 남긴 유언장, 법원이 그냥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앉아서 형님의 얼굴을 봤어요. 형님도 드세요. 식어요. 형님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받아치지 않으니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형님은 몇 숟갈을 더 뜨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생각 잘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설거지를 시작하려는 저 옆에 서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래요, 어머님?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저는 그릇을 헹구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여태 몰랐던 거예요. 수도꼭지 물소리만 남고 시어머니가 가셨습니다. 저는 접시를 닦으며 창밖을 봤어요.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7년 전에도 저 나무는 저 자리에 있었겠지요. 모든 걸 보면서도 아무 말 못했던 시아버지처럼. 그것이 법원에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은 건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주셨어요. 박준혁 씨와 이정숙 여사 공동 명의로 유언 무효 소송이 접수됐고 동시에 별도로 위조된 유언장 사본이 제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조 유언장이요? 네. 내용이 다릅니다. 재산을 장남 박준혁에게 전부 상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필체는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공증이 없어서 저쪽도 알고 있겠지만 정식 효력은 없어요.
다만 진짜 유 원장에 대한 의심을 심으려는 거겠지요. 판사 심증을 흐리는 게 목적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필체를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누가 했을까요? 시아버지의 필체를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겠지요. 유 원장이 공개되는 순간을 위해. 그날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정에 선다는 사실이 두려운 건데 동시에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여기서 지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유 원장도 없고 30년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요. 이튿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위조 유 원장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도 필적 감정 신청을 할 겁니다. 그쪽 것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는 게 오히려 우리 유 원장이 진짜라는 것도 강화해 줍니다. 금고에서 나온 서류들은요? 명예도용 고소장은 이미 접수했습니다. 형사 수사가 시작되면 민사 재판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계단 아래에서 형수 명희 씨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단 중간에서 마주쳤어요. 그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나요? 네. 수진 씨, 마지막으로 말하는 건데요.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우리 쪽에서 합의금 드릴 수 있어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얼마요? 제가 물었더니 형수가 잠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3천만 원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숫자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였죠.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빚만 4억 3천인데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이라니요. 괜찮아요. 법정에서 봐요, 형수님. 계단을 내려오는 등 뒤에서 형수가 낮게 말했어요. 후회할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앉아. 목소리가 달랐어요. 부드럽지 않았고 그렇다고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낮고 무거웠어요. 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소파에 앉으며 시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70대 후반이셨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흰 머리카락, 주름진 손. 30년 동안 이 집을 지배해온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차용증들 다 보셨죠? 시어머니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게 다 너를 위한 거였어. 이 집에 있으려면 내 이름도 묶여 있어야 했어. 그래야 내가 함부로 나가지 않지. 저는 그 말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저를 붙들어 두기 위해서 제 명의로 빚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집을 지키는 방법이었어. 이 집을 지키는 방법.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소파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감나무가 어두워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30년을 어떻게 살아온 건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살아온 건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내일 첫 재판 기일 날짜가 잡혔어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저한테 남은 건 그 봉인된 봉투 하나뿐입니다. 최병철 씨가 보관하고 있는 법정에서 쓰라고 하신 그것. 며칠 뒤 이정숙 여사가 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죄목은 치매 노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했다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해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꼬드겨 재산을 가로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건 상대방 쪽에서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했어요. 그날 저는 혼자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해가 짧아진 계절이었어요. 오후 4시인데 벌써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형사 피의자. 제가 그 이름으로 불릴 줄은 몰랐습니다. 지인들이 알면 뭐라고 할지, 시어머니 주변 어르신들은 또 뭐라고 할지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집에서 잃을 것은 다 잃었어요. 평판도, 이미지도, 좋은 며느리 소리도. 그게 없으면 저는 뭐가 남냐고요. 뜻밖에도 그 질문의 답이 금방 나왔습니다. 저 자신이 남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지은 씨에게 전화했어요. 지은 씨, 최병철 씨한테 연락해줘요. 법정 기일이 잡혔어요. 언제예요? 3주 뒤에요. 그분이 오실 수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 씨가 말했어요. 형수, 나도 증인으로 설게요. 내가 본 것들, 내가 겪은 것들 다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공원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이파리가 다 진 겨울나무였어요. 앙상했지만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싶었어요. 다 벗겨지고 앙상하더라도 그냥 서 있는 것. 고마워요, 지은 씨. 재판 기일을 사흘 앞두고 형님 준혁 씨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형수 명의 씨 없이 혼자였어요. 문을 두드리기에 열었더니 그분이 뭔가 말하려다 멈추셨습니다. 평소의 단단한 표정이 조금 허물어져 있었어요. 수진 씨, 나는 사실 들어오실 거예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형님이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말만 할게요. 수진 씨, 아버지가 왜 그 유언장을 남겼는지 나도 알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어머니 편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알죠? 알아요. 법정에서 보면 나는 반대편에 설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수진 씨가 30년 동안 고생한 거나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 말씀 3주 전에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형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문을 천천히 닫았어요. 계단 내려가시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서서 생각했어요. 3주 전, 한 달 전, 1년 전, 10년 전, 30년 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사람들. 그게 이 집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법정은 차가웠습니다. 온도가 낮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공간 자체가 감정을 가져오면 안 되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원고 측 자리에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가 앉아 계셨어요. 검은 옷이었고 등을 꼿꼿이 세우고 계셨습니다. 형님 부부가 양쪽에 앉았고요. 저는 제 변호사 옆에 앉아서 그쪽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방청석에 지은 씨가 와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그분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어요. 피상속인 박만수 씨가 유언 작성 당시 치매 2단계로 진단받은 상태였다는 의료 기록, 이 유언장이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별도에 잡힐 유언장 사본을 제출하며 진짜 유언은 이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위조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 필체를 흉내낸 것이 육안으로도 어색했어요. 필압이 달랐고 글자 간격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눈엔 비슷해 보일 수 있었어요.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의 효력, 작성 당시 공증인이 피상속인의 의사 능력을 확인했다는 진술, 그리고 제출한 위조 유언장에 대한
필적 감정 신청. 말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느낌으로는 알았어요. 지금 이 싸움이 팽팽하다는 것을. 잠깐 정리 시간이 생겼을 때 지은 씨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형수, 최병철 아저씨 오셨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청석 가장 뒤쪽에 최병철 씨가 앉아 계셨어요. 갈색 코트에 흰 머리.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분이 가슴 앞에 든 봉투를 조용히 들어 보이셨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판이 재개됐어요. 우리 측 변호사가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피상속인 박만수 씨의 전 비서 최병철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육성 증거물 제출을 요청합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미리 제출되지 않은 증거라고. 하지만 판사가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병철 씨가 증인석에 섰어요. 피상속인 박만수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25년간 비서로 일했습니다. 사업이 정리된 이후에도 연락을 유지해 왔습니다. 오늘 제출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병철 씨가 봉투를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직접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 열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봉투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녹음기와 USB가 있었습니다. 최병철 씨가 말했어요. 피상속인께서 마지막 몇 해 동안 직접 녹음하신 겁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정에 USB를 연결해 재생했습니다. 처음엔 잡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알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식사 때 나오시던, 서재 문을 두드리면 들리던 그 낮고 조용한 목소리. 2019년 9월 12일. 오늘 또 수진이 명의로 된 서류를 발견했다. 이번엔 담보 설정 서류다. 내가 병원에 있는 사이에 정수기가 처리한 것 같다.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모르게 하는 게 그 방법이었던 거다. 내가 막아야 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 미안하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2020년 3월 3일. 준혁이가 오늘 사업 정리 서류를 가져왔다. 사인하라고 했다. 봤더니 연대보증인의 수진이 이름이 있다. 내가 거절했다. 준혁이가 어머니가 이미 동의하셨다고 했다. 나는 모른다고 했다. 그 뒤로 며칠간 정수기가 말을 안 했다. 원고 측 자리에서 이정숙 여사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형님 부부도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2021년 6월 7일. 준태가 심장이 안 좋다는 말을 들었다. 수진이가 병원을 데리고 다닌다. 정수기는 준태한테 이번에 대출한 것만 더하면 다 정리된다고 하더라. 나는 들었다.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겁쟁이였던 거다. 다음 날짜로 넘어갔습니다. 2022년 1월 15일. 수진이가 오늘 내 미움을 가지고 들어왔다. 아무 말도 없이 창가에 놓고 나가는 걸 봤다. 저 아이는 이 집에 와서 30년 동안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봤을까? 나는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 그게 제일 후회스럽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으려고 했는데 막아지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표현받지 못했던 것들이 그 낮고 오래된 목소리 안에 다 있었습니다. 마지막 녹음이 재생됐어요. 2022년 10월 20일. 수진이한테 이 금고를 남긴다. 내가 모은 증거들이다.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이 아이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 수진아, 이 집에서 내가 살아온 30년은 헛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늦게야 말하는 거지만 수진아, 고생했다. 녹음이 끊겼습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원고 측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증거 검토를 위해 재판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원고 측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3주 안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끝나자 이정숙 여사가 처음으로 손을 떨었습니다. 옆에 앉은 형님이 그 손을 잡으려 했는데 여사가 그 손을 뿌리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낮게 말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복도에서 지은 씨와 최병철 씨를 만났습니다. 최병철 씨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이 맞는 사람한테 맡기셨네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왔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지은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겨울 하늘이었는데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지은 씨와 함께 근처 작은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주문도 하기 전에 지은 씨가 먼저 말했어요. 형수, 엄마 표정 봤어요? 봤어요. 평생 처음 봤어요. 엄마 손 떨리는 거, 엄마가 흔들리는 거. 지은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엄마가 나쁜 사람인 걸 알면서도 오빠 편 들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오빠는 사랑해도 나는 도구로 봤거든요. 그래서 나도 도구끼리 뭉쳐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지은 씨, 오늘 고마워요. 형수, 아버지가 그 녹음을 남기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몸도 안 좋으신데 혼자 서재에서 녹음하시면서 저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서재, 오래된 냄새, 비뚤어진 글씨. 그분이 말수가 없으셨던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말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아버님은 표현하는 분이 아니셔서 저는 그냥 관심이 없으신 줄만 알았어요. 다 보고 계셨던 거잖아요, 형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찻집 유리창 너머로 겨울 가로수가 보였어요. 입 없는 가지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다 보고 계셨던 거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한 방식으로요. 판결이 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원고 패소. 시어머니와 형님 부부가 제출한 유언 무효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제출된 위조 유언장은 필적 감정 결과 가짜로 판명됐고 공증된 진짜 유언장의 효력이 확정됐어요. 동시에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명의 도용 형사 고소는 정식 수사 개시로 넘어갔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결과를 알려주셨을 때 저는 주방에서 된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이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된장찌개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창밖에서는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났어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제가 이긴 날이 이렇게 평범한 오후였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불을 줄이고 냄비 뚜껑을 덮고 의자에 앉았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이상하게 머릿속이 조용했습니다. 오래 싸워온 사람이 싸움이 끝났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한 고요함이랄까요? 그로부터 열흘 뒤 이정숙 여사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명예도용, 사기, 차용증 위조.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변호사 말로는 기소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형님 박준혁 씨도 유언장 위조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형수 명희 씨는 자진 출석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지은 씨에게서 들었습니다. 형수, 엄마 어제 나한테 전화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변호사 선임 비용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은 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거절했어요. 처음으로요. 그 말 뒤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하셨어요, 지은 씨. 이 집을 정리하는 데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30년의 살림이었으니까요. 혼자 하나씩 박스에 담고 버린 것과 가져갈 것을 나눴어요. 시아버지 서재는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오래된 책들을 한 권씩 꺼내다가 어떤 책은 그냥 한참 들고 있었어요. 어느 페이지에 시아버지가 밑줄을 그어두신 구절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말을 아끼는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전해지지 못할 것 같아서다. 저는 그 구절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아버님, 이 말이 전해졌어요. 늦었지만 전해졌습니다. 짐을 다 꺼내고 빈 서재에 한 번 더 들어갔어요. 책장도 비어 있고 책상도 비어 있고 금고도 내용물 없이 문이 열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 금고 앞에 다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처음 발견했던 그날 밤처럼요. 손잡이 아래 제 이름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오수진. 저는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한번 짚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이삿짐 차가 온 날 지은 씨가 도우러 왔어요. 박스를 나르다가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형수, 어디로 가요? 아직 집을 못 구했어요. 일단 가까운데 오피스텔로요. 혼자요? 혼자요. 지은 씨가 잠깐 멈추더니 말했어요. 부럽다. 저는 그 말이 웃겼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부럽다는 건지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알 것 같았어요. 이 집에서 벗어나는 것, 짐을 싸서 나가는 것, 스스로 고른 공간으로 가는 것, 그게 부러운 거였겠지요. 지은 씨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나는 좀 더 용기를 모아야 해요. 그럼 모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마지막 박스가 차에 실렸습니다. 저는 집 앞에 서서 대문을 한번 돌아봤어요. 낡은 대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열고 닫던 대문. 들어올 때마다 뭔가를 내려놓고 들어오는 기분이었던 곳. 나갈 때마다 무언가를 잃고 나가는 기분이었던 곳.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 문을 나가면서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30년을 가져갑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가져갑니다. 지은 씨가 잡아준 손의 온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등을 세우고 밥상 앞에 앉았던 그날의 기분을 가져갑니다. 이정숙 여사는 그 뒤로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소환 조사가 몇 차례 더 이어졌고 변호사에게 들은 발언은 혐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재판에 더 이상 당사자로 나서지 않아도 됐습니다. 명예 도용 피해자로서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제 역할은 끝났어요. 형님 준혁 씨는 위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사업도 재산도 어머니의 신뢰도 모두 잃은 셈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통쾌하거나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어쩌면 저는 그분들을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30년이 의미 없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했던 거겠지요. 그 누군가가 시아버지였고 그분은 그 마음을 금고에 봉인해 두셨습니다. 새로 구한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저는 가끔 그 마지막 녹음 파일을 듣습니다. 수진아, 고생했다.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 눈물이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가볍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처럼요.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30년이 다 고통이었냐고 묻는다면 아니에요. 좋은 날도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시아버지가 미움을 다 드시고
빈 그릇을 내밀 때, 명절 아침 마당에 햇빛이 들어올 때, 그런 날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날들을 지켜준 것은 이 집이 아니라 그 안에서 조용히 저를 보고 있던 한 분의 눈빛이었어요. 아버님, 저 잘 살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고른 창문으로 아침 해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아무 죄책감 없이 그 빛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엔 근처 카페에서 만났고 나중엔 제가 밥을 차렸어요. 이 집에서 벗어난 뒤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차린 밥상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이 집에서 밥을 차릴 때와 느낌이 달랐어요.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 담긴 음식이었으니까요. 지은 씨가 김치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말했어요. 형수, 맛있어요. 당연하죠. 내가 만든 건데. 둘이 웃었습니다. 이 집 사람과 웃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형수, 이제 뭐 할 거예요? 아직 몰라요. 일단은 좀 쉬려고요. 오래 쉬어본 적이 없어서. 그럼 실컷 쉬어요. 지은 씨는요? 지은 씨가 찌개를 한 번 더 뜨더니 말했어요. 나도 용기 모으는 중이에요. 천천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오피스텔 창문 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어요. 길가 나무에 연두색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새로 시작하는 거겠지요.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르고요. 최병철 씨는 이따금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 식사는 챙기시는지. 그분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저는 시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말은 없으셨지만 늘 보고 계셨던 분. 그 눈빛을 최병철 씨에게서도 조금 찾을 수 있었어요. 30년 만에 저는 오수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집 며느리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고 탐욕스러운 여자도 아닌 그냥 오수진으로요. 이름이 이렇게 가볍고 자유로운 줄 예전엔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